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더 뉴 아우디 RS6입니다. RS6는 아우디 RS 라인업을 대표하는 모델이죠. 아우디의 첫 번째 RS 모델이 RS2고 지금은 RS 모델도 라인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그래도 이 RS6가 아우디 RS를 대표하는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에 첫 번째 RS6가 데뷔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우디 RS 모델에 대한 인지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첫 번째 RS6가 데뷔를 하면서 그런 존재감 또는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RS6는 국내에 한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요. 가격은 1억 5,802만 원입니다. 보통 독일의 고소공차들은 외장 디자인에서 베이스 모델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또는 디테일이나 장식을 더해서 소위 말해서 아는 사람만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RS6는 디자인이 많이 다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A6를 기반으로 하지만 디테일이나 장식이 상당히 많이 달라서 얼핏 봐도 느낌이 확 다릅니다. 사실 지금 A6도 외장 디자인이 좀 스포티한 얼굴인데, 이 RS6는 스포티하다기보다는 좀 사나운 그런 이미지입니다. 고성능 모델답게 전면의 그릴은 더 확대된 느낌이고요. 양쪽에는 인테이크가 크게 뚫려 있는데, 그러니까 범퍼의 디자인이 달라졌죠. 심지어는 범퍼 하단과 인테이크 양쪽에도 카본이 쓰였습니다. 헤드램프는 레이저 라이트가 포함된 HD 매트릭스 LED가 적용됐습니다. 이 HD 매트릭스가 기능적으로도 당연히 좋지만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좀 차별화가 돼요. 그리고 보통 비싼 헤드램프는 세레머니가 있잖아요. 이 HD 매트릭스는 그런 세레머니도 좀 더 길어요. 바깥쪽에서부터 하나씩 채워져가는 이 세레머니는 멀리서 봐도 존재감이 있습니다. 현행 모델은 세단은 없고 이제 아반뜨, 외관 모델만 나오죠. 세단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아쉬울 수가 있지만, 이 RS6는 아반뜨가 압도적으로 예뻐요.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이 비율이 더 밸런스가 좋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특히 옆에서 보면은 약간 좀 슈퍼카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차 자체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결정적으로 광폭 타이어가 휠하우스를 꽉 채우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스포티합니다. 그리고 앞뒤의 오버행도 꽤 짧은 편이고요. 요즘에는 세단과 외관의 차체 사이즈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RS6 아반뜨와 일반 A6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A6 세단에 비해서 40mm 이상이 길고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전폭이에요. 전폭이 65mm나 넓습니다. 따라서 일반 A6보다 더 와이드하고 늘씬한 그런 비율이죠. 그리고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아반뜨가 휠 베이스도 약간 길고요. 그리고 RS6 아반뜨는 이 벨트 라인이 좀 높은 편이고, 반면에 윈도우의 면적은 좀 작은 편입니다. 근데 또 세 번째 윈도우 있잖아요. 그건 또 큰 편이고요. 보통 외관의 디자인을 얘기를 할 때 이 뒷모습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외관은 세단보다 뒷모습이 더 빵빵하죠. 근데 이 차는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유난히 좀 그런 볼륨감이 더 강조가 된 모습이에요. 특히 이 차는 뒤에서 봤을 때 전폭이 넓어 보이고요. 같은 A6 라인이긴 하지만 뭔가 일반 A6보다 한 반급 정도 높은 그런 느낌이에요. 참고로 테일램프에도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 방향지시등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범퍼 하단도 카본이죠. 그리고 요즘 아우디는 S 모델도 머플러가 장식인 경우가 많은데, 이 RS6는 아닙니다. 심지어 저 머플러 팁이 굉장히 커서 뒷모습의 볼륨감을 더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타이어는 피렐리의 P0, 사이즈는 285의 30ZR22입니다. 이 타이어의 트레드 웨어는 280이고요. 아우디 전용으로 공급되는 타이어죠. 그리고 알로이에도 아우디 스포트라고 써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대형 세라믹 디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기능을 떠나서 이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특히 앞쪽에 적용된 빨간색 캘리퍼의 크기도 상당하죠. 실내는 기본적으로 A6와 동일한데, 보통 독일의 고성차들이 주로 많이 쓰이는 그런 터치가 있잖아요. 이 차도 그런 터치에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싼 알칸타라나 카본, 이게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식이 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일반 A6에 비하면 실내가 좀 더 스포티하죠. 특히 알칸타라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뿐만 아니라 센터 콘솔 그리고 천장까지 쓰였습니다. 보통 천장에는 스웨이드가 많이 적용이 되는데, 이 차는 천장까지 전부 알칸타라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실내에 알칸타라의 비율이 꽤 높아요. 대시보드의 경우에도 나파 가죽이 적용됐고요. 그래서 만져보면은 좀 되게 쫀득쫀득합니다. 물론 실내에 여전히 하이그로시가 좀 많긴 하지만, 이런 카본이라든가 알칸타라 같은 고급 소재가 들어가서 일반 A6에 비하면 실내가 훨씬 스포티하죠. 카본 인레이는 도어 트림과 이 대시보드 상단에 쓰였는데, 이 카본이 느낌이 좀 독특합니다. 일반적인 카본과 달리 이렇게 만져보면은 약간 이렇게 빗살무늬 형식으로 처리가 돼 있어 갖고, 만졌을 때의 촉감이 일반적인 카본에 비하면은 좀 독특해요. 모니터 사이즈랑 안쪽의 그래픽은 기존의 A6와 동일한데, 이 차가 RS6다 보니까 RS 모델에 적용되는 그 그래픽 있잖아요. 그게 좀 추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RS 모니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운전과 관련된 그 정보를 여기서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엔진 오일과 냉각수, 스포츠 디퍼렌셜, 변속기 오일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횡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가속도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계기판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타이어 압력이고요. 그리고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는 기존과 동일하잖아요. 크게 효율과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4가지가 있고요. 근데 이 차는 RS 1, 2 모드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원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주행과 서스펜션, 스티어링, 엔진 사운드, 디퍼런셜, 콰트로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통 하나만 있는데 이 차는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좀 미세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두 가지로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조명 및 시야로 들어가면은 무드 조명의 경우에는 기존의 A6와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아우디가 그렇듯이 실내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꽤 넓은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도어 트림과 발치, 그리고 대시보드 쪽에도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내 야간에 타면은 되게 화려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죠. 심지어는 개별 설정으로 들어가서 표면등과 라인등 개별적으로 또 색깔을 달리할 수가 있고요. 대시보드에 보시면은 저 콰트로가 있잖아요. 저 콰트로에 있는 색상도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 메뉴도 일반 A6와 좀 다릅니다. 디스플레이 및 밝기로 들어가서 버추얼 콕핏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RS 스포츠와 성능, 런웨이 세 가지가 있고요. 지금 이 RS 스포츠가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설정을 누르면은 이렇게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RS 모델이어서 이 계기판 디자인도 이렇게 세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이쪽이 위에서 내려다본 탑뷰고요. 여기서 3D를 누르면은 요즘에 이런 기능 많잖아요. 특히 이 차가 생각보다 넓고 길어 갖고 좀 좁은 데서 주차할 때 이런 기능이 꽤 유용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차에 비해서 이 그래픽은 좀 못생겼네요. 그리고 이 아이콘 눌러서 이렇게 자동으로 회전을 시켜서 볼 수도 있고요. 추가적인 앵글도 지원이 됩니다.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 보기를 카메라와 그래픽 두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 자체는 되게 좋은데 이 후방 카메라 자체의 그런 그 화질 이거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좀 뿌옇죠. 아우디는 최근에 듀얼 모니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니터 그 밑에 공조장치용 액정이 따로 있어요. 이 공조장치용 액정은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터치로 실행을 하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에코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드라이브 셀렉트, 드라이브 모드는 이 밑에 있는데 이게 확실히 좀 물리 버튼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위치도 그렇고 약간 좀 불편할 수 있어요. RS6는 알칸타라가 전반적으로 많이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어 레버에도 알칸타라가 적용이 됐고요. 이 양쪽 센터 콘솔 이쪽에도 알칸타라입니다. 이 차는 사륜인 걸 감안을 해도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이 꽤 작은 편이죠. 이게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여기 용량이 많이 제한이 됐고요. 무선 충전 패드는 이 안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 단자 두 개가 있습니다. 운전대는 딱 RS6의 그런 포지션 또는 성능에 맞는 그런 디자인 같아요. 소재부터 디자인까지 이 RS6를 위한 그런 운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전체가 알칸타라여서 잡는 것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좀 스포티하고요. 실제 잡았을 때 특히 이 차가 지금 주행거리가 많다 보니까 이 운전대의 알칸타라도 길이 길 대로 들어서 딱 잡았을 때 손에 좀 짝짝 붙습니다. 그리고 하단이 깎인 디커 스타일이 적용이 됐고요. 이 스포크에도 하이그러시가 조금 적용이 됐고, 특징적인 디자인 중에 하나가 이 패들 시프트인데 보통의 패들 시프트와는 디자인이 조금 다르죠. 이 상단 부분에 좀 구멍이 뚫려 있어 갖고 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대 조절은 전동이고요. 계기판의 기본 디자인도 일반 A6와 동일한데 이 차가 RS 모델이어서 디자인이 좀 달라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추얼 콕핏 들어가면은 지금의 RS 스포츠고요. 이게 성능, 그리고 요거는 RS 런웨이입니다. 근데 꼭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스포크 오른쪽에 보시면 RS 모드가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이 변경이 되죠. 요 RS 모드였을 때의 계기판 디자인은 RSQA과 동일하고요. 요게 약간 좀 어색할 수 있는 게 회전수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저게 약간 좀 처음에는 좀 어색하긴 합니다. 참고로 이 RS 모드에서는 이렇게 출력과 토크가 또는 부스트까지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고요. 여기 표시된 정보도 이게 RS 모델에서 좀 많습니다. 방금이 트릭 컴퓨터고 이게 스포츠 화면, 여기서는 이제 G미터, 타이어 압력, 출력 데이터가 표시가 되고, 그리고 랩 타임 또는 랩 통계, 그리고 가속 측정도 제로 100과 제로 200, 드래그 같은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죠. HUD도 기본적인 디자인은 일반 A6와 동일한데 이 HUD가 그렇게 판이 크다거나 또는 표시되는 정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차가 RS 모델이어서 RS 모드일 때 이렇게 HUD의 디자인도 바뀌죠.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성능 위주의 차답게 저 타코미터가 가장 크게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에 조그맣게 수원계와 디지털 속도계가 표시가 되죠. 시트의 쿠션은 약간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보통 고성능차 하면은 하체가 단단 또는 시트도 단단이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요즘에는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이 차 역시도 시트의 쿠션이 좀 약간 푹신하고요.
그리고 이 시트는 뭔가 기능성과 넓은 사이즈를 모두 만족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처럼 성인 남자가 앉아도 그 양쪽에 그 공간이 그러니까 좀 딱 맞는 그런 사이즈고, 옆구리라든가 허벅지 바깥쪽을 지지해주는 기능성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트의 기본적인 기능성은 꽤 좋은데, 이 앞부분을 연장하는 거는 수동이고요. 그리고 밖에서 보는 그런 이미지처럼 이 차도 시트 포지션 가장 낮게 하면은 약간 좀 잠기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여기에 수납 공간이 있는 차는 뭐 가끔 있지만, 아우디는 이게 굉장히 깊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핸드폰 넣고도 이만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손 이만큼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수납 공간으로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죠. 도어 트림 상단에도 두껍게 이렇게 카본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또 알칸타라가 있고, 그러니까 도어 트림에도 좀 비싼 알칸타라와 카본이 적용이 됐어요.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고요. 이 도어 포켓의 크기도 괜찮은 편입니다. 차 사이즈나 휠 베이스를 생각을 하면은 이 RS6의 2열의 레그룸이 그렇게 넓은 편 아니에요.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차 사이에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근데 이런 레그룸 자체가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닌데, 많은 독일 차들이 그렇듯이 2열 시트의 그 등받이 각도가 이제 꽤 서 있는 편이고요. 반면에 2열 시트는 좌판 길이가 또 그렇게 짧진 않아요. 어쨌든 차 사이즈 대비하면 2열의 거주성 또는 공간감이 아주 그렇게 넓은 편 아니고요. 지금은 1열 시트를 가장 낮게 한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는 신발이 딱 요 정도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공간이 그렇게 있는 편 아니죠.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도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전체적인 공간감이 약간 좀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 차가 1열 시트 이게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차 사이즈 대비해서 공간감이 아주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송풍구가 양쪽에 2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B필러에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우디가 좀 상위 모델은 사전 시스템을 많이 국내 사양은 도입을 하는데, 이 차 역시도 사전 공조 시스템이 적용이 됐고요. 이 아래쪽에는 USB 단자 2개와 12V가 있습니다. 유리는 끝까지 내려도 요만큼이 남고요. 뒤에도 이중접 파입입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수동 블라인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B필러에도 여기 송풍구가 있고, B필러 요 상단에도 이게 스피커가 있어요. 보통 여기에까지 이제 스피커가 있는 차가 많지는 않은데, 이 차는 여기도 있고, 근데 이게 플라스틱 커버여서 보기에 아주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이 암레스트를 펼치면 있습니다. 이 컵홀더에도 날개가 4개씩 있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고장난 것 같아요. 원래 이게 딱 닫히는데 안 닫힙니다. 그리고 이 커버를 열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얕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565리터, 2열 시트를 접으면 1680리터까지 늘어납니다. 보통 외건이 짐 공간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세단에 비하면은 트렁크 용량이 크긴 크죠. 근데 아주 그렇게 차이가 큰 건 아니에요. A6 세단이 530리터니까 이 용량만 보면은 30리터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해치백 구조여서 2열 시트를 접었을 때 그런 활용성이 더 좋고, 결정적으로 세단은 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좀 넣고 뺄 때 약간 불편한데, 이 외건은 SUV처럼 저 턱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넣고 뺄 때 그런 편의성이 훨씬 좋습니다. 보통 유럽의 외건들 보면은 여기에 레일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여기에 그물 같은 거 쳐서 공간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블라인드도 이게 전동입니다. 깨알같이 여기에도 아반떼라고 써 있고요. 트렁크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여기에도 얕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왼쪽에도 그물로 된 수납 공간이 있고, 오른쪽에도 이렇게 12V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레저로 좀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심지어 여기에도 이렇게 그물로 고정할 수 있는 이 밴드가 있죠. 그리고 2열 시트 폴딩은 양쪽에 레버가 있거든요. 이거를 당기면은 이렇게 원터치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외건들 보면은 이렇게 그물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지금처럼 그물을 설치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트렁크에 있는 물건이 뒤로 넘어오는 걸 이렇게 막을 수가 있죠. 심지어는 2열 시트를 모두 폴딩한 뒤에 저 뒤에다가 그물을 이렇게 옮겨서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 위에다 걸면은 이렇게 공간을 아주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활용성은 굉장히 좋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은 큰 공간이 생기고요. 근데 비싼 사이즈의 SUV에 비하면은 좌우의 폭이 그렇게 넓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길이 자체로 보면은 한 177 정도의 남자가 눕기에도 괜찮은 공간이 나옵니다. 예, 요즘에는 고성능 모델이라도 시동 켤 때 그 사운드 세레머니 있잖아요. 그 소리가 아주 그렇게 큰 편 아닌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저 뒤에서 이렇게 펑 하고 좀 가볍게 터지는 소리가 있고요. 이 정차시 배기음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약간 좀 이 차가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는 아니구나 라는 정도의 그런 볼륨이에요.
참고로 공연대 엔진 소음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가 전체적으로 조용한 차는 아니에요. 성능 대비 조용한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조용한 차는 아니죠. 특히 8기통 가솔린 치고는 엔진 소리가 둥 들어오는 소리인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스포티한 사운드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 지금 주행거리가 꽤 많은데 시승차로는 17,000km가 넘었어요. 그걸 감안을 하면은 정차 시에 이 진동 대책은 꽤 좋은 편이고요. 이 운전대로 진동이 좀 가늘게 있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4리터 V8 트윈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되고요. 엔진은 RSQA과 공유를 하죠. 근데 토크 밴드와 압축비는 조금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이 차 제가 처음 탔을 때 그 소감은 RSQ8의 그 낮은 버전, 제가 RSQ8을 먼저 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차와 비교하는데, 처음 탔을 때의 느낌은 뭔가 그 RSQ8의 그 낮은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승차감이라든가 성능 또는 주행 질감 이런 게 RSQ8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제가 RSQ8 시승했을 때 전체적으로 주행 또는 승차감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좋게 했는데, 이 RS6 역시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에요. RSQ에서 에어 서스펜션인데, 근데 승차감은 뭐 거의 그와 비슷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데 에어 서스 같다 라고 느낀 차가 최근에 2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디펜더, 하나는 이 차입니다. 그래서 아마 말 안 하고 이게 차 줬으면은 에어 서스 사양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승차감이 빼어나게 좋아요. 이 차가 에어서스가 없음에도 RSQA과 비슷한 거는 좀 아무래도 좀 차가 낮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낮아서 이렇게 좀 승차감이 좋게 구현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멀 모드에서는 그냥 부드럽거든요. 시트의 쿠션처럼 하체의 그 바운싱 또는 댐핑이 부드러워갖고 어지간한 충격은 아주 잘 흡수를 하고요. 특히 이 차가 고성능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노멀 모드 기준으로 가속 페달을 안 밟았을 때가 딱 이 정도고, 풀악셀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한 스로틀 한 20% 정도 밟을 때까지는 그렇게 뭐 성능이 갑자기 확 하고 나온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좀 이렇게 부드럽고 좀 마일드하게 나오는 그런 편입니다. 물론 스로틀 궤도율 20%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출력이 확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도 RSQA가 비슷한데, 이렇게 노멀한 주행 또는 저회전에서는 차 자체가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특히 성능 대비해서는 가장 조용한 편에 속하고, 예를 들어서 보통 이렇게 빠른 차들은 천천히 달려도 좀 여러 가지 소리나 또는 하체가 단단해 갖고 빠르다고 느끼는데, 이 차는 오히려 체감 가속이 느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90 정도로 달리잖아요. 그러면 한 70 정도로 달리는 뭐 그런 느낌. 그리고 전체적인 방음도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엔진이나 배기 사운드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렇게 뭐 7단 한 1500rpm 이 정도에서는, 심지어는 22인치 휠 타이어 치고는 노면 소음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요. 지금처럼 노면 소음이 많은 콘크리트에서도 타이어 소리가 아주 이렇게 거슬릴 정도로 크진 않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타이어가 이제 크긴 하지만 또 UHP긴 하지만 그 PNCS라고 노이즈 캔슬링 그게 적용이 돼 있어서 타이어 소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독일의 고성능차들이 성능과 함께 일상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편의성 또는 주행 질감을 추구를 하는데, 이 RS6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RSQ8의 뭔가 외관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자가용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아래급 엔진 A6보다 이 차의 승차감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그 차이가 좀 뚜렷한데,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모드를 효율, 그러니까 보통 에코라고 하죠. 이 상태에서는 이 가속 페달 그 초기 반응이 더 마일드해져 갖고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운전 못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운전대를 줘도 그렇게 걱정이 안 될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 정도로 밟아도 이렇게 반응이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드럽게 운전이 가능합니다. 외관이니까 기본적으로 운전 시야는 세단과 동일하고요. 의외로 후방 시야도 괜찮은 편이에요. 후방 시야가 이와 비슷한 사이즈의 SUV와 비교하면 더 넓은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저 뒷유리가 면적이 좀 넓기도 한데, 뭔가 이렇게 대략 비슷한 급의 SUV에 비교해도 후방 시야가 더 좋게 느껴집니다. 이 차는 밖에서 보면은 차가 좀 낮아 보이잖아요. 무게중심도 낮아 보이고. 그래서
회전할 때도 그렇게 밖에서 보는 것처럼 무게중심이 좀 아래로 깔리면서 돌아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속도가 아주 최고로 빨리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방금 같은 과속 방지턱 있잖아요. 좀 충격이 강하게 오는, 저기에 지나갈 때 이 차 노면 그 충격 흡수 능력이 굉장히 좋은 걸 알 수가 있는데, 최근에 시승한 차 중에서 저 코너 지날 때 충격 흡수 능력이 되게 좋다라고 느낀 차가 몇 대가 있거든요. 뭐 S580이나 RSQ8이나 플라잉 스퍼나 등이 있는데, 이 차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동이 꺼질 때 ISG로 좀 굉장히 부드럽게 꺼지고요. 켜질 때도, 그러니까 이 차 좀 상태가 좀 안 좋거든요. 휠 밸런스도 안 맞고,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은 거 생각을 하면은 이 시동이 꺼지고 켜질 때의 그런 그 작동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토홀드 걸릴 때, 그때는 좀 소리가 있고요. 이 차는 A6와 전장 차이가 그렇게 아주 많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리막이든 오르막이든 코너를 때 보면은 뭔가 좀 차가 되게 좀 길다,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댐핑이 좀 부드러워 갖고 빨리 진입을 했을 때 차가 좀 이렇게 많이 기울어지긴 하는데 자세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가속력은 이 엔진 출력에 맞게 빠른 편인데, 제가 방금 휠 밸런스가 좀 틀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120, 110 이때부터 차가 좀 떨기 시작하고요. 중간에 그 가속을 할 때도 좀 떨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게 실제 동력 성능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데,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15초예요. 그래서 0-200 15초면 되게 빠르긴 한데, 이게 RSQ8이랑 비슷하거든요. 이게 같은 출력이면은 당연히 이제 이 차가 더 빨라야 되고, 실제 제원상 0-100도 이 차가 더 빠른데, 그래서 그 차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상태가 좋으면은 이거보다는 좀 더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그리고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킥다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요. 출력이 600마력이면은 뭔가 이렇게 밟는 대로 즉각적으로 확 하고 나갈 것 같은데, 그보다는 이제 컴포트 모드에서 킥다운 하면은 이렇게 약간 한 반바점 정도 좀 있다가 반응이 나옵니다. 반면에 RS 모드로 바꾸면은 이 킥다운 했을 때 반응이 좀 더 빨라지고요. 이 차는 드라이브 모드가 이쪽에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RS 모드가 이 스포크에 있다 보니까 뭔가 여기 잘 사용 안 하고 그냥 이걸로 그냥 바로 눌러서 사용하게 되네요. 어쨌든 RS 모드로 바꾸면은 지금 세팅이 그 항목이 전부 다 스포츠로 되어 있는데, 이게 RS 모드에서는 모든 부분이 다 스포티하게 변하잖아요. 가장 크게 차이가 있는 게 댐핑과 그리고 소리 같아요. 댐핑 같은 경우에는 딱 이 상하로 빠르게 움직이는 바운싱이 그 전형적인 고성차의 느낌. 그러니까 컴포트에서는 이거 생각보다 되게 푹신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RS 모드에서는 상하로 이제 바운싱이 빨리 되면서 딱 그 고성차의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렇게 킥다운 했을 때 고회전에서 나오는 그 소리도 좀 더 우렁차게 변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RS6 고성 차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륨을 크게 안 올리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6000rpm까지 사용을 해도 이게 소리가 좀 커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베이스 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볼륨만 조금 더 늘어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소리를 최대한 안 키우게 그렇게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모니터에서도 횡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페이지 하나 더 넘기면은 이렇게 타이어 공기압이 나오는데, 이거는 흔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타이어 공기압 뿐만 아니라 그 각 타이어의 온도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27, 29, 24, 24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그 레이싱카 같은 느낌이죠. 확실히 RS 모드에서는 같은 내리막이라고 해도 컴포트보다 이게 자세가 훨씬 스포티하네요. 자세만 스포티한 게 아니라 그 나오는 속도도 더 높고요. 결정적으로 뭔가 이 타이어가 노면을 잡는 그런 느낌이 좀 더 배가가 됩니다. 참고로 아까 2열에도 타봤는데, 이 차는 2열의 승차감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RSQ8과 비슷한 면이 되게 많습니다. RSQ8도 2열의 승차감이 1열에 못지않을 정도로 괜찮았는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2열에 타면은 기본적으로 하체의 댐핑이 좀 부드러워 갖고
밑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이렇게 쑥 하고 이렇게 빨아들이는 좀 그런 느낌이고, 물론 1열에 비해서 2열은 뒤쪽에 방음이 좀 부족하긴 하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풀가속했을 때 그런 배기음이 좀 더 가깝게 들리고요. 그리고 오른쪽 이제 휠하우스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리가 좀 더 들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체의 댐핑에서 비롯되는 그런 승차감은 2열로서는 굉장히 좋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이 차는 1열의 승차감도 뒤에 사람이 탔을 때 뭔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혼자 타고 다닐 때보다 뒤에 사람이 타면은 1열의 승차감도 좀 더 좋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연비는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에요. 출력 대비해서.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순간 연비가 리터당 한 13, 14 이 정도 나오는데, 600마력인 걸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고, 결정적으로 이 차는 사기통 모드가 있죠. 사기통 모드가 효율만 되는 게 아니라 컴포트 모드에서도 저부하 상황에서 구현이 되는데, 사기통 모드가 되면은 계기판 그 아래쪽에 사기통 모드라고 이제 글자가 뜹니다. 그럴 때는 말 그대로 8기통 중에서 사기통에만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8기통에서 사기통만 되기 때문에 그럼 연비가 2배가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2배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8기통에서 13, 14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20 넘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4기통 모드에서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대략 한 15, 16 정도? 이 정도 나옵니다. 뭐 순간적으로 20을 넘을 때가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뭐 한 15, 16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막 2배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8기통일 때보다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4기통 모드일 때는 저 색상도 그린으로 바뀌고요. 어제 오늘 RS6를 타보면서 느낀 점은, 이 차는 진짜 아우토반처럼 잘 뻗은 그런 고속도로를 고속으로 달리는 그런 크루저에 좀 더 적합하다입니다. 지금처럼 RS 모드로 달려도 되지만 그냥 컴포트 모드로 고속으로 크루징할 때 뭔가 가장 편하고요. 이 차가 갖고 있는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정도의 고성능 차들은 속도가 올라가면은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공기저항 때문에. 그런 그 줄어드는 주춤함이 좀 덜한데, 이 차 역시도 그렇고요. 특히 이 차가 터보가 돌아가면은 나중에 가서 뭔가 좀 더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나갖고, 확실히 좀 고성능 차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속도 대비해서는 앞쪽에 또는 옆에서 들리는 풍절음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하차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방금처럼 그 고저차가 있는 곳을 떨어져도 RS1 모드일 때도 좀 단단하잖아요. 그때도 충격은 둘째치고 떨어졌다가 그 리바운딩 될 때 그 추스르는 시간이 좀 되게 빨라요. 이 같은 오르막을 RS 모드로 하려면은 속도가 훨씬 높게 나오네요. 가볍게 세 자리 숫자를 넘고요. 그리고 같은 오르막인데 컴포트에 비하면은 언더스티어도 그러니까 컴포트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언더가 좀 나서 차선에 닿을락말락 했는데, RS 모드로 달리니까 딱 차선 안으로, 그러니까 언더가 거의 안 납니다. 이번에 RS6를 굉장히 오랜만에 타봤습니다. 옛날에 국내에 처음 출시됐을 때 그때 타고서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타니까 역시 신형도 인상적이네요. 보통 이렇게 RS6 같은 차를 얘기를 할 때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하잖아요. 진짜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한 대로 거의 모든 목적을 다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일리 승차감과 또는 레저용, 짐 많이 싣고 가는, 그리고 고성능차,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다 만족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다목적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RSQA처럼 이 차도 결론은 좀 비슷한데, 성능을 떠나서 이 차는 그냥 일상적인 승차감이 되게 좋아갖고 혼자 타는 것 뿐만 아니라 뒤에 뭐 부모님, 좀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할머니 모셔도 돼요. 그 정도로 승차감이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시동 켤 때 소리가 좀 클 뿐이죠. 그 정도로 일상적인 승차감에서는 가장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아까 실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트렁크도 좀 다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그런 면에서도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입차들 보면은 비싼데 또는 사양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편의 장비가 뭐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런 그 편의 장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통풍이 있고요, 차로 유지가 있고요, 단점으로는 역시나 올드한 그런 실내가 있죠. 이게 카본과 알칸타라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일반 A6에 비하면 좀 스포티해 보이긴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디자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좀 올드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 크기에 비해서는
2열의 거주성이 아주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고요. 근데 차 성능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비싸지만 그렇게 또 비싸게만은 안 느껴지는 그런 성격의 상품성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이 차가 지금 주행거리가 되게 많아서 그런 거일 수 있겠지만 실내에서 잡소리가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 이 카본과 또는 도어 트림 쪽에서 잡소리가 조금씩 납니다. 이게 카본이 특성상 잡소리가 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주행거리가 좀 많다 보니까 시승차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잡소리가 약간 있어요. 근데 이 차가 전체적으로 매력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서 방금 말씀드린 단점이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고요. 예, 이로써 아우디 RS6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